여보, 저 바다 좀 봐. 정말 아름답지 않아? 그러게. 푸른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은퇴 후 제주에서의 낭만적인 삶,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그림이시죠. 하지만 그 꿈이 산산조각 나기까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4억이 전부 사라지기까지 낭만의 대가는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낭만의 꿈을 쫓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노을과 귤꽃 향기가 우리 노후를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덫이 될 줄은요. 완벽한 인생 이막이라 믿었던 저희의 시나리오가 어디서부터 비극으로 변했는지 그 뼈아픈 기록을 시작합니다. 제주살이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2019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35년을 다닌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면서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슬프지도 홀가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로비를 나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저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부장님이라고 부를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겠구나. 퇴직식은 조용했습니다. 요즘은 거창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회의실 한켠에 케이크 하나 놓고 임원 몇 분이 오셔서 악수를 했습니다.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35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무거웠습니다. 패 자체가 아니라 그 세월이 무거웠습니다. 20 중반에 입사해서 60에 나오는 겁니다. 제 청춘이 통째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차려놓은 저녁상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그해 봄 저와 비슷한 시기에 초등학교 교사로 30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은퇴하던 날 아이들이 써준 편지와 꽃다발을 안고 돌아온 아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아내가 저를 보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저는 그 말에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남자가 별걸 다 운다고 생각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서 살 것인지, 뭘 하며 살 것인지. 그런데 그날 저녁만큼은 그 얘기를 꺼내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그 무렵 대기업에 입사한 지 3년 차였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도 착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한 셈이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한술 뜨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 차례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차례다. 저는 제주도 출신입니다. 서귀포 대정읍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거기서 자랐고 중학교 때 부모님 따라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를 떠난 지 벌써 40년이 넘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서울에서 40년을 넘게 살았어도 제가 진짜 고향이라고 느낀 곳은 딱 한 군데였습니다. 제주였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가끔 납니다. 이른 아침에 할머니 따라 감귤밭에 나가던 것, 발밑에 밟히는 흙 냄새와 바람에 실려오는 귤꽃 향기가 코를 간지렸고 돌담 너머로 보이던 바다에서 물질하던 해녀 할머니들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바쁘다는 핑계로 제주도 고향에 간 게 언제적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제일 힘든 날이면 그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코끝에서 귤꽃 향기가 나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게 저한테는 참 위로가 됐습니다. 퇴직 2달 후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주도 여행 한번 가요. 오랫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뛰었습니다. 여행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제주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 문이 열리는 순간 바람이 확 들어왔습니다. 서울과는 다른 바람이었습니다. 뭔가 짭짤하면서 부드럽고 느린 바람.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요? 아니, 그냥. 말을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고향 냄새가 났거든요. 우리가 빌린 숙소는 서귀포 외곽의 작은 독채였습니다. 마당이 있고 나무 데크가 있고 멀리 오름이 보이는 곳. 짐을 풀고 나서 우리는 그냥 마당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했거든요.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선 달랐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됐습니다.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제주살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오름을 걸었습니다. 장을 볼 때는 마트 대신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갈치 한 마리, 고등어 한 마리, 상인 아주머니랑 말 몇 마디 나누면서 저녁에는 그냥 마당에 앉아 하늘이 어두워지는 걸 봤습니다. 서울에서 40년 동안 하늘이 어두워지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쁘게만 살아서 하늘을 올려다본 게 얼마만인지 3주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리면서 불쑥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표정이 다르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밝고 활기차 보여요. 저는 그 말이 한참 동안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지쳐 있었구나. 그것도 오랫동안. 한 달이 끝나가던 어느 저녁, 우리는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바다 위에 길게 깔리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그 풍경 안에 있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여기서 살면 어떨까?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팔면 어느 정도 돈이 되잖아. 지금 많이 오르기도 했고 퇴직금도 있고 당신 연금도 나올 거고 여기서 작게 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내가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노을이 조금 더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 생각해봐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골목인데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좁고 답답했습니다. 소음이 이렇게 많았나 싶었습니다. 제주에서 한 달을 살다 오니 서울이 낯설어진 겁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이주민 카페를 뒤졌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 후기도 찾아 읽었습니다. 제주에 내려가서 잘 살고 있다는 사람도 있었고 후회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 살고 있다는 글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법이니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거기서 뭐하고 살 건데요?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몇 년 뒤부터 나오고 퇴직금만으로 버티기엔 남은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뭔가 수익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꺼낸 말이 임대 수익이었습니다. 이건 어때요? 제주 관광객이 해마다 늘잖아요. 집 한 채 임대용으로 굴리면 생활비는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이 솔깃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계획은 조금씩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이주를 결심하고 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현지 부동산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보기엔 한계가 있었고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감이 올 것 같다는 아내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다시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제주 시내 큰 길가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로 보이는 중개인이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락 주셨던 분이시죠?
자리에 앉자마자 차를 내왔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맞아본 사람의 움직임. 중개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은퇴하시고 제주살이 오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저는 그 말이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하고 있구나. 중개인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제주 부동산이 호황기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도 해마다 늘고 있고 중국 자본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사두시면 가격도 오릅니다. 임대 수익의 시세 차이까지 2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임대 수익이 실제로 얼마나 나와요? 중개인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성수기 수익, 비수기 수익, 연간 평균 수익률. 아내가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은퇴자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저희랑 계약하신 분들 중에 아주 잘 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중개인이 소개한 곳은 제주 중산간에 있는 고급 타운하우스 단지였습니다. 여기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곳이에요. 외국인들한테도 인기고 내국인 관광객들도 선호하는 단지예요. 저희는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단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잘 조성된 조경, 깔끔하게 포장된 진입로, 각 동마다 제주 현무암으로 마감한 외벽, 분양 직원이 나와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젊고 말이 유창한 여직원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전망이 제일 좋은 동 먼저 보여드릴게요. 테라스에 올라섰습니다. 눈앞에 오름이 펼쳐졌습니다. 완만한 능선이 하늘과 맞닿아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한참 뒤에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하려던 말을 아내가 먼저. 분양 직원의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이 단지는 외국인 투자이민 수요가 꾸준히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 자본이 제주 부동산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흐름은 이어질 겁니다. 국내 관광객도 마찬가지예요. 제주 방문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이 단지 임대는 공실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공실이 날 수가 없는 구조.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분양 직원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단지 구성, 평형, 가격, 임대 수익 시뮬레이션. 숫자들이 그럴듯했습니다. 아내가 자료를 보다가 조용히 저한테 말했습니다. 2채 어때요? 한 채는 우리 살 집, 한 채는 임대용으로.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2채. 처음엔 욕심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채당 7억, 2채면 14억. 그런데 숫자를 보니 임대 수익으로 생활비가 나오고 대출 이자도 감당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좋겠다. 아내가 분양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2채 사면 다주택자 되는 거잖아요. 취득세 중과나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요? 분양 직원이 답했습니다. 명의를 나누시면 한 채는 남편분 명의, 한 채는 아내분 명의로 하시면 각각 1주택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예비비 3억이 있으니 세금이 나오더라도 투자 비용이라 생각하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사소한 오판이 나중에 3억 원을 어떻게 녹여버릴지 그때는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그게 완벽한 답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종부세 합산 과세 기준이 있고 취득세 중과 예외 조건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도. 그런데 그날 우리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임대 수익 나오면 세금은 거기서 내면 되지. 아내가 그렇게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불편한 숫자는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얘기도 나왔습니다. 단기 임대로 운영하실 거면 사업자 등록하셔야 하는데 저희 쪽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그건 나중에 알아보죠.
당장 할 건 아니라서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고 화제를 넘겼습니다. 그 나중에 얼마나 빨리 오는지 그날은 몰랐습니다. 계약을 결정하기 전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각 예상가, 퇴직금 합산, 두 채 분양가, 필요 대출 규모, 월 이자, 예상 임대 수익, 숫자들을 나란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될 것 같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들여다봤습니다. 빠듯하지만 저희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충분히 굴러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 하자 해보자.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저희는 충분히 알아볼 만큼 알아봤고 더 이상 미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모한 선택이었는지 제주 바다 냄새와 귤꽃 향기에 취해 그때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자마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무렵 서울 부동산은 오르는 중이었습니다. 매수자가 금방 나왔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 7억에 퇴직금과 퇴직수당 3억, 그동안 모아둔 예금 2억, 12억, 30년 전 처음 이 집을 살 때와 비교하면 몇 배가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아내가 통장에 찍힌 숫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우리 30년 인생이네요. 맞았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다음날 은행에 갔습니다. 타운하우스 두 채 값은 14억, 2억이 부족했습니다. 여유자금 3억은 손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비상금이었으니까요. 결국 5억을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대출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두 분 다 퇴직자시고 소득이 없으신데 아내분 연금이 있으시네요. 대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퇴자라 소득 증빙이 안 되어 대출이 거절될 뻔했지만 아내의 공무원 연금과 제주도 집을 담보로 겨우 5억을 승인받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노후의 마지막 신용을 다 끌어다 쓴 셈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금리는 현재 기준 4%입니다. 아내가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5억에 4%, 월 이자 약 167만 원, 두 채 각각 대출이니 합치면 월 260만 원 남짓. 여보, 당신 공무원 연금이 얼마나 나오지?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답했습니다. 250만 원 조금 넘어요. 이자에서 조금 모자랐습니다. 모자란 건 우리 돈에서 조금 보태면 되죠. 아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뒀습니다. 제주 내려가기 한 달 전쯤 아들 내외를 불러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엔 놀랐습니다. 제주요? 타운하우스 두 채씩이나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판 돈이 얼마고, 대출이 얼마고, 임대 수익이 어떻게 들어올지. 아들이 한참 듣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충분히 알아보셨으면 믿어야죠.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자주 놀러 갈게요.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저희도 이제 마음껏 제주도 여행 갈 수 있겠는데요? 그 말에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새 출발을 응원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아들한테 볼 낯이 없어 차마 전화를 못하게 될 날이 올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계약서를 쓰러 다시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탁자 위에 계약서 두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채씩 아내 것 하나, 제 것 하나 도장을 찍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나중에 집값도 많이 올라갈 거고 거기에 임대 수익까지 완벽한 노후 준비하신 거나 마찬가지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웃었습니다. 그때 그 웃음이 얼마나 순진한 웃음이었는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사무소를 나오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한 결정이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충분히 알아봤잖아. 그렇게 믿었습니다. 직접 현장도 보고 숫자도 계산해보고 전문가 얘기도 들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건 우리가 원하는 답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보고 싶은 숫자만 봤고 믿고 싶은 미래만 믿었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준비였습니다. 드디어 이삿날이 왔습니다. 트럭에 짐을 실었습니다. 30년 살림이었는데 막상 싸고 나니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렸습니다.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나서는데 아내가 현관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이 자라는 걸 지켜본 집,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아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의 서울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짐을 배에 싣고 우리 부부는 제주행 배를 탔습니다. 갑판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항구를 벗어나자 육지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난간을 잡고 생각이 많아진 듯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반대편을 봤습니다. 제주도가 있는 쪽을.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설레면서도 무언가 아련하고 기대되면서도 왠지 떨렸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좋았습니다. 두렵다는 생각보다 드디어 시작이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우리 인생이 막 우리가 선택한 삶. 그렇게 저는 40년 만에 고향 제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주에 도착하던 날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항구에서 짐을 내리는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짜지만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코트깃을 세우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왔네요. 진짜로. 저도 웃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시작이구나. 타운하우스 단지에 처음 들어서던 날 분양 때 봤던 그 풍경이 그대로였습니다. 잘 정돈된 조경, 오름을 향해 열린 테라스, 현무암 외벽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짐을 풀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좋네요. 저는 테라스로 나가봤습니다. 저녁빛이 오름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처음 몇 달은 그야말로 낭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단지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맡던 공기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시장 할머니들과 말이 텄습니다. 어디서 왔을까? 서울 써요. 여기 눌러 앉으려고요. 아이고 잘 왔어.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들 내외가 내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둘러보더니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머, 여기 진짜 좋아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들도 테라스에 서서 오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잘 오셨네요. 걱정 많이 했는데 저희 가족이 그 테라스에 서서 같이 웃고 있는 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아내 친구들도 놀러를 왔습니다. 야, 너 팔자 폈다. 여기가 집이야, 호텔이야. 아내가 웃으면서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그냥 사는 거지. 아내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친했던 후배가 가족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임대용 타운하우스에 묵으면서 며칠을 같이 보냈습니다. 저녁마다 테라스에서 고기를 굽고 제주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형, 나도 퇴직하면 여기 와서 살고 싶다. 후배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꿈 같은 시간이 흐른 뒤 저희는 점점 현실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아내가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한 달에 얼마씩 쓰고 있는지 알아요? 저는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 260만 원, 두 채 관리비, 두 채 공과금, 생활비
임대용 집은 지인들한테 빌려주고 있었으니 수입이 따로 없었습니다. 전부 여유자금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우리 제주 내려오고 그동안 여유자금 3억에서 8천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말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2년도 안 돼서 여유자금이 바닥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임대 줘야겠어요. 아내가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그거였으니까요. 지인들한테 빌려주는 건 낭만이지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손님을 받아야 했습니다. 숙박업 사업자를 내는 문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볼수록 복잡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하려면 실거주 원칙이 있었습니다. 임대용 집에 우리가 살지 않으면 민박업 등록 자체가 안 됐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보낸 기간들이 돈은 썼지만 그 와중에 불행 중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사업자를 내는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건강보험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내고 단 1원이라도 소득이 잡히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걸 그때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낭만에 홀려 정작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현실에 불안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명의를 나눴으니 각자 1주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기준에 두 채가 걸렸습니다. 재산세도 따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여유자금으로 내면 되지라고 했던 그 세금들이 한꺼번에 현실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오니 숨이 막혔어요. 그래도 손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사이트에 올리자마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첫 손님은 서울에서 내려온 신혼부부, 체크인을 하러 온 부부가 집을 둘러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아내가 저를 보며 되긴 되네요 하고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약은 주말에도 꽉 찼습니다. 평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굴러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건강보험 고지서를 보는데 눈이 커졌습니다. 14억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수십만 원이었습니다. 아내가 고지서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임대 수익보다 건보료가 더 많이 나오겠네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초 중국 우한에서 알 수 없는 폐렴이 퍼지고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별일 있겠어. 아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별일 아니겠거니 지나가겠거니 생각했던 코로나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2월부터 예약 취소 문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나, 그 다음 날엔 둘, 예약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아내가 예약 사이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3월 예약도 다 빠지고 있어요. 저는 애써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잠깐이겠지.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제주공항이 멈추고 관광객이 사라졌습니다. 임대 수익 0원. 그런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 대출 이자 260만 원. 건강보험료 수십만 원. 관리비 공과금 생활비 재산세.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수입 한 푼 없이 그냥 빠져나갔습니다. 아내가 가계부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달도 여유자금에서 꺼내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지 곧 끝날 거야. 5월, 6월 매달 반복이었습니다. 여유자금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 단지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다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아들 내외와 함께 다 같이 웃었던 그 테라스에 저 혼자 나와 섰어요. 오름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1년 전에 봤던 그 풍경인데 1년 전과 같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 저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가계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테고, 끝나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중국인들이 다시 몰려올 거라고, 제주가 왜 제주냐고, 그 희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는 조금 더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 2년 차, 저희는 버티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여유자금에서 매달 꺼내 쓰는 게 일상이 됐고, 아내는 가계부를 볼 때마다 표정이 굳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해서 밝은 척을 했습니다. 그해 여름, 제주의 내국인 관광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외를 못 가니 국내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약 문의가 들어올 때면 아내는 아이처럼 좋아했어요. 이제 괜찮아지겠죠?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런데 손님들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관광객들은 가격을 크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니까 물가가 비싸지, 여행지니까 비싸겠지라는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손님들은 달라져 있었어요. 블로그나 인스타를 보면 제주도 너무 비싸요. 제주도 물가 장난 아님.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렸어요. 수익은 당연히 줄었지만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코로나 3년 차, 여유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3억이었던 여유자금이 3천만 원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자와 관리비와 생활비를 여유자금으로 버텨온 결과였습니다. 이제 진짜 한계예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해 봄, 드디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습니다. 저희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와인을 마셨어요. 이제 됐어요. 아내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제주가 달라져 있었어요. 거리두기가 풀리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보면 제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비슷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주 물가 진짜 말이 안 됨. 그 돈이면 오사카 3박 4일인데 요즘 제주 누가 가냐. 그럴 거면 동남아가 훨씬 낫지. 일본 엔화 가치가 바닥을 치면서 일본 여행이 제주보다 오히려 싸졌습니다. 제주의 비싼 물가와 일본의 싼 여행 경비가 맞붙은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하늘길이 열리자 사람들은 제주 대신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예약 사이트를 들여다봤습니다. 문의는 왔지만 예약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중국인들이 몰려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리고 결정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이민제, 제주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중국인 큰손들이 제주 부동산을 사들이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분양 직원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던 외국인 투자이민 수요, 그 기준이 2배로 올랐습니다. 잠재적 매수자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중개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매물 시세를 물어보려고 걸었던 전화였습니다. 중개사가 하는 말이 요즘 중산간 타운하우스? 매물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 투자이민 기준도 달라져서 외국인 수요도 많이 없어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예약 사이트를 닫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테라스에 나와 풍경을 봤어요. 오름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 풍경이 아름다웠는데, 밤에는 그냥 어두운 산이었습니다.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불 켜진 집이 몇 채 없었습니다. 우리 집, 맞은편 집, 저 끝에 한 채, 나머지는 다 어두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 전부터 그랬습니다. 저희가 들어왔을 때도 단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우리만 남아있던 겁니다. 더 무서운 점은 단지에 불 켜진 집이 없으니 단지 전체 운영비와 공동 전기료를 남은 가구가 나눠내야 했습니다. 한 달 관리비만 100만 원이 찍혀 나오더군요. 사람이 살지 않는 이웃집이 무게는 저희가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오니 아내가 이미 불을 끄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는 건지 그냥 누워 있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은 여유자금 3천만 원, 매달 나가는 이자와 건강보험료 관리비 생활비, 임대 수익은 없었습니다. 계산이 됐습니다. 몇 달 버티지 못한다는 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된다고 했는데, 중국인들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제주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황금빛 시나리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 있었습니다. 거리두기가 풀린 어느 가을날 우리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게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뉴스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부동산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살았던 노원구 아파트 시세가 급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재건축 기대감과 창동역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 집 있던 동네 지금 얼마야? 검색해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7억에 팔고 나온 아파트가 10억이 넘어 있었습니다. 어떤 매물은 12억에 나와 있었고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 동안 화면을 껐다 켰다 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7억에 판 그 집은 12억입니다. 5억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팔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5억이 저절로 생겼을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집을 팔아서 제주 타운하우스를 샀습니다. 지금 그 타운하우스는 사는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그냥 서울에 살기만 했어도 5억은 벌었겠네요. 그냥 연금 받으면서 취미로 여행 다니고 아껴 살았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내 말이 맞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서울 아파트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 12억짜리 집이 있었을 겁니다. 대출도 없었을 겁니다. 퇴직금 3억에 예금 2억도 그대로였을 겁니다. 아내 연금으로 생활비 충당하면서 노후 자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팔리지도 않는 타운하우스 2채에 5억 대출까지 껴안고 모아둔 예금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단지를 돌아봤어요. 60채짜리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가구는 손에 꼽혔습니다. 낮에 보면 더 심했습니다. 관리가 안 된 집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란 마당, 녹슨 문, 먼지가 쌓인 테라스? 분양할 때 그 깔끔하던 단지가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지나쳤습니다. 클럽하우스, 피트니스 센터, 회의실, 분양할 때 자랑처럼 소개하던 시설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공간만 공허하게 있을 뿐.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밤이 문제였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햇빛이 있으니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단지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고 집집마다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주의 바람은 이제 제가 알던 따뜻한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낭만이었던 오름의 어둠과 바람 소리가 이제는 공포와 고립으로 변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밤 이불을 덮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왜 몰랐는지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곳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도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뿐이라는 걸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은 여유자금이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자도 못 내는 날이 옵니다. 중개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세가 어떻게 돼요? 우리 단지 매물로 내놓으려고요. 중개사가 잠깐 말이 없다가 답했습니다. 지금 그 단지 매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의 다 공실이라 그나마 살고 계시는 분들도 다들 내놓고 싶어 하시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팔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분양가보다 1억을 낮춰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2억을 낮췄을 때 문의가 한 건 왔습니다. 직접 보고 싶다고 해 약속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약속 당일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다른 데로 결정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갇힌 거네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감옥이 되었다는 걸 이제야 지독한 현실과 마주했어요. 14억을 주고 산 집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애물단지가 돼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 혼자 앉아 맞은편 집 마당에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는 걸 보았어요. 언제부터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그 잡초를 보면서 오래된 기억이 났습니다. 분양 직원이 웃으면서 했던 말, 이 단지는 공실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공실이 날 수가 없는 구조. 지금 눈앞에 있는 건 공실이 아니었습니다. 폐허였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지 않았으면, 제주로 내려오지 않았으면, 타운하우스 2채가 아니라 한 채만 샀으면, 아니면 아예 사지 않았으면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감기를 해봐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그날 저녁 아내가 밥을 차리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그 어떤 말보다 더 무거웠어요. 4년차 겨울 어느 날 여유자금이 바닥났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당장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추가 대출. 이미 5억 대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대출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서 자존심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제주 중산간 타운하우스? 담보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추가 대출은 많이 어렵고요. 소액으로는 가능한데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금리가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대출받을 때 4%였던 금리가 어느새 7%를 넘어 있었습니다. 기존 대출 이자도 슬그머니 올라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액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는 부모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주 내려올 때 아들이 웃으면서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충분히 알아보셨으면 믿어야죠. 그 말을 믿어준 아들한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한단 말입니까? 그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두 채를 관리해야 하니 관리비도 2배였습니다. 임대용 집은 완전히 난방을 껐어요.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안 됐어요. 더 이상은 추가 대출로 숨통을 틔웠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이 고향 오자고 해서 이 지경이 됐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을 하려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아내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먼저 제안했고 제 고향이었습니다. 아내는 따라온 겁니다.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밖으로 나와 단지 돌담 옆에 혼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지 못하던 하늘 그리고 별. 제주에 처음 왔을 때 이 별을 보면서 잘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봐도 예쁘지 않았어요. 이제는 서울 하늘에서 바라본 별과 다르지 않아 보였거든요. 핸드폰을 꺼내 아들 번호를 눌렀다가 껐습니다. 다시 눌렀다가 또 껐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어요. 결국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아들한테 이런 전화를 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불을 끄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 말이 없었어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같이 결정한 건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말이 맞아.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을 다 꺼내놓고 현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추가 대출까지 받았지만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임대 수익은 없고 나가는 돈은 멈추지 않고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팔아야 해요. 얼마에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팔자. 다음 날 중개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2채 다 내놓겠습니다. 가격은 최대한 낮춰볼게요.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아서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 문의가 한 건 왔는데 가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해가 지나 봄이 왔어요.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용으로 쓰시던 집에 관심 있는 분이 계세요. 가격이 많이 낮긴 한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만났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가격을 들었습니다. 분양가보다 4억이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살 때는 7억, 팔 때는 3억. 그게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아내와 밤새 얘기했습니다. 이 가격에 팔아야 할까요? 버티면 더 오를까요? 더 낮아지면 어떡하죠?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더 버티면 손실이 더 커진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팔아요. 더 늦기 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개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가격에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가 놓였습니다. 분양가보다 낮은 숫자가 거기 적혀 있었어요. 아내가 펜을 들다가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고 나서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가만히 잡아줬어요. 아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 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주용 집은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한 채 나간 게 어디예요? 거주용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기다렸습니다.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이 팔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묘한 상황이었습니다. 팔려고 내놓은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손님이 보러 온다는 연락이 오면 집을 치우고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카페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와서 중개사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사겠다는 분 나타났어요. 가격은 2억 5천만 원 하시는데요. 임대용보다 5천만 원 더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두 채 합산 5억 5천, 14억에 샀던 집이 그 돈을 받으려고 4년을 피 말리며 버텼나 싶어 중개업소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래도 팔기로 했습니다. 더 기다릴 여력이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사무소를 나오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제주 하늘은 언제나 파랬습니다. 일단 살 데를 찾아야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기운도 없었습니다. 두 채가 다 나갔습니다. 손에 남은 건 대출을 갚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모은 것들이 제주에서 4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지 않았으면 지금쯤 그 집은 12억이 됐을 겁니다. 5억이 저절로 불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집을 팔아서 제주에 왔습니다. 그리고 전부 잃고 겨우 팔고 나왔습니다. 앞뒤로 계산하면 10억이 넘는 돈이 공중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 숫자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는 낭만을 사려다가 노후를 잃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제주도는 따뜻하겠네요.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응, 여긴 아주 따뜻하다. 걱정 마라. 거짓말이 일상이 된 노후, 그게 가장 비참했습니다. 집이 팔리고 나서 우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돌아갈 집도 없어졌어요. 돌아간다 해도 지금 손에 쥔 돈으로는 서울에서 전세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주에 있자. 서울 가봤자 아는 사람들 눈치만 보이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주가 싫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제주 외곽에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고 아담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도 있었어요. 좁고 오래된 마당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지금 우리 형편에 맞는 집이었습니다. 이삿날 타운하우스에서 짐을 쌌습니다. 필요 없는 건 다 팔았어요. 테라스에 서서 처음 왔을 때 풍경을 보면서 잘 왔다고 했던 날이 생각났어요. 트럭이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내와 아무 말도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월세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타운하우스에 비하면 턱없이 좁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답답하지 않았어요. 내 형편에 맞는 공간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내가 주방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도 살만하네요.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 연금이 나왔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빠듯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도 연금이 나옵니다. 그래도 쉴 순 없었어요.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직 60 중반, 몸이 성한 나이였습니다. 제주에 살다 보니 감귤 농장 일손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확철이 되면 일당을 주고 사람을 쓴다고 제주살이하는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나 감귤 농장 일 나가볼게. 아내가 저를 봤어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몸 괜찮겠어요? 다행히 남은 건 건강뿐이네.
하며 저는 웃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눈을 뜨지 않도록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세면을 하고 두꺼운 옷을 입었습니다. 감귤 농장까지 차로 20분.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해 보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농장 주인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이에요? 감귤 따는 거 해봤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래요. 일단 해봐요. 어렵지 않아요.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감귤나무 사이를 다니며 익은 감귤을 땄습니다. 처음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니 허리가 아팠습니다. 2시간이 지나니 무릎도 아팠습니다. 감귤 상자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35년 동안 책상 앞에 앉아있던 몸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던 손으로 감귤 상자를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넘기던 손이 이제 감귤을 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이 되자 농장 한켠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분이 앉았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다가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서울서요. 여기 내려온 지는 4년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원래는 부산서 사업했는데 여기 온 지 10년 됐어요.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사업이 잘못돼서 제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어. 이 나이에 이게 뭐냐 싶고, 근데 지금은 그냥 살아. 이게 내 삶이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일이 끝났습니다. 농장 주인이 일당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돈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인근 펜션 청소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손님이 머물다 간 방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을 한 사람이 남이 쓰다 간 자리를 치우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손으로 타일을 닦는 겁니다. 저녁에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응. 당신은? 저도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밥은 넘어가네요. 저도 웃었어요. 그러게 이상했습니다. 타운하우스에 살 때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종일 몸을 쓰고 지쳐 들어와서 그런지 밥이 넘어갔습니다. 소소한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농장에서 만난 사람 얘기, 펜션 손님이 남기고 간 메모 얘기, 점심 반찬이 맛있다는 얘기, 별거 아닌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밥상에서 얘기를 나눈 게. 저녁 밥을 먹고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타운하우스 테라스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똑같은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타운하우스에서 볼 때는 저 별들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예쁜 별이었습니다. 아내가 나와 제 옆에 앉아 하늘을 같이 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별 보는 거 한동안 못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잃은 게 많았습니다. 돈도 잃었습니다. 자존심도 잃었습니다. 시간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당에 앉아서 별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조금 괜찮았습니다.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게, 아직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게, 그게 조금 위로가 됐거든요.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제주의 봄은 역시 아름다웠습니다. 유채꽃이 피었습니다. 바람에 노란 꽃잎이 흔들리는 걸 마당에서 바라봤습니다. 이 풍경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어도, 자존심이 꺾여도 봄은 그냥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밥을 하면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물가가 더 오른 것 같네. 기름값이 육지보다 비쌌고 식자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섬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배로 들여와야 하니 뭐든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 달살이 할 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행자의 눈으로 보면 비싼 물가도 낭만의 일부였습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제주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주를 하고 나서는 달랐습니다. 매일 기름을 넣어야 했어요.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힘든 곳이니까요. 여행자의 한 달과 생활인의 한 달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행 왔을 때는 이런 거 몰랐네요. 한 달살이는 소비였습니다. 불편한 게 있어도 곧 떠날 테니 참을 수 있었거든요. 비싸도 여행 경비니까 됐다고 생각했어요. 불편해도 낭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는 달랐어요. 생존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한 실수들이 보입니다. 충분히 알아봤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한꺼번에 겹쳤을 때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유동 인구가 없는 곳에서 임대업을 한다는 것, 수익률 숫자만 보고 그 숫자가 만들어진 조건은 보지 않은 것, 세금과 건보료를 알면서도 안일하게 넘긴 것, 시장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은 것, 한 달살이의 낭만을 2주의 현실과 같다고 착각한 것,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후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돌아갈 곳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지 않았으면 일단 전세를 놓고 제주에서 1년을 살아보고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에 다 걸었습니다. 퇴로를 없애버렸습니다. 은퇴 후 자산은 공격적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고 싶었을까요? 제주살이를 꿈꾸는 분들께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의 바다와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곳에서 사는 것과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 가는 것은 다릅니다. 한 달살이가 좋았다면 한 번 더 해보십시오. 계절을 바꿔서 겨울에도 살아보십시오. 여름 습도도 겪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수익률 숫자는 가장 좋은 조건일 때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유동인구가 있는지, 수요가 있는지, 인프라가 형성된 곳인지, 시장이 외부 변수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안 됐을 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은퇴 후 자산은 버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잃지 않는 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지금 저희는 제주 외곽 작은 월세방에 삽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이 타운하우스에 살 때보다 더 편합니다. 걱정이 줄었습니다. 내 형편에 맞게 사니까 걱정이 줄었습니다. 제주의 노을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노을은 돈 한 푼 안 내도 여전히 아름답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노을진 풍경. 우리가 돈을 주고 사려 했던 것들은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낭만은 공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진짜 낭만은 공짜인 것들 안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저녁에 나란히 앉아
하늘이 물드는 걸 보는 것. 소박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루. 그게 진짜였습니다. 제주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제주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은 아직 같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